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요. 한 외국인 여성이 연신 눈물을 흘리며 머리가 백발인 노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자 백발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감추려는 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어 보지만 어느새 노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고 맙니다. 자신의 조그만 도움으로 죽어가던 한 생명을 살려낸 노인은 여인에게 삶이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가슴속에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힘내라, 아가. 너는 내 딸이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여인과 백발의 노인은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출가한 뚜에니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제보자의 사적 보호를 위해 영상의 이름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뚜엔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베트남은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낭, 호찌민, 하노이 같은 관광지나 발전된 도시가 아닌 베트남 사람들도 잘 모르는 아주 시골 중의 촌구석입니다. 여느 베트남 농촌 사람들처럼 저희 가족도 농사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지만 항상 힘들었으며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지요. 저는 6남매 중 장녀인데요. 제 밑으로 여동생 3명과 남동생 2명이 있고 아버지는 제가 17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남매를 먹이고 살아야 되는 어머니는 항상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저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기본소득은 매우 적고 더구나 농촌 지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도시 사람들보다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먹고 싶은 것이나 사고 싶은 것 등을 솔직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생활을 하다 보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빠르게 익숙해지는 게 있었는데 바로 눈치라는 거였어요. 항상 부족하고 힘든 생활이었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어 자신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하게 되었죠. 또한 일찍 철이 들고 깨닫는 과정에서 삶의 여러 부분들을 잘 인내하고 참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공장에서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와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돈은 부족했었죠.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에요. 그 시기 국제 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사랑해서 하는 결혼보다 저보다 잘 사는 남자를 만나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 국제 결혼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당시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기에 저 역시 여유가 있는 한국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띠 동갑인 12살 차이가 났는데요. 처음 중개업체에서 남편 나이를 알려줬을 때 저는 순간 깜짝 놀랐죠. 왜 내가 12살이나 많은 아저씨랑 결혼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에 그냥 싫었고 회의감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정말 사람 좋고 진솔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저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결혼정보업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좋은 사람이니 반드시 만나보라는 말에 저는 속는 셈 치고 나가보기로 했죠. 남편을 처음 본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처음 딱 보는 순간 못생겼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 역시 여자라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설레기 때문에 실망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처음 5분간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죠. 나이도 많은데다 얼굴도 못생겼고 몸도 너무 말라서 도저히 같이 있기가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생각했는지 매우 어설프게 베트남어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놀라고 당황했지요. 하지만 수줍고 어색한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어색한 분위기에서 재미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요. 남편은 어설픈 베트남어로 자신은 여자들이 보기에 인물도 못생겼고 몸도 말라서 분명히 매력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비록 볼품 없지만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과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속을 썩이는 일은 없을 거라며 좋은 남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얼굴이 붉어지는데 순간 웃음이 나와버렸고 이 사람 정말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남편의 외모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비호감에서 살짝 호감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버렸죠. 남편은 보일러 기술자였고 항상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만남이었기에 저희들은 한 달 후에 결혼을 했고 경기도 외곽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결혼 전에 아버님과 같이 살았는데 제가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아버님은 아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편하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있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나 역시 혼자 이것저것 할 일도 많으니 내 걱정은 말고 따로 살아라.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아버님 집 근처에 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의 베트남 집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것도 매달 일정하게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배려와 고마움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눈치 빠른 남편은 익숙해진 베트남어로 처음 만났을 때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희생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할 때 저는 너무 고마워서 남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관점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이중적인 사고방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한국은 국가 수준에 따라 대우를 달리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유럽이나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해하고 존중을 하면서도 유독 동남아 개발도상국 출신들과의 결혼은 그다지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동남아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남편이 미안하다며 저의 마음을 풀어줬고 저는 어느덧 한국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마음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혼을 하고 이듬해에 연년생으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유치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입학식에 참석했을 때부터 같은 반 아이들이 너네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고 아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4학년 때부터 친구들의 집요한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급기야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온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들이 학교에 결석한 이야기를 듣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너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은 잔뜩 겁을 먹은 채 PC방에 있었다고 말하자 저는 순간 화가 나서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저보고 튀기, 동남아 거지 새끼라고 놀린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속이 골맞는지 엉엉 울면서 다시는 학교에 안 갈 거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는 듯이 후벼 파는 듯 했고 갈퀴갈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자마자 혹시 한 살 아래 딸도 그럴까 싶어서 딸에게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딸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베트남 사람은 쥐도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서 진짜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딸이 아무 말을 못하자 주위 급식하는 친구들이 쥐도 먹으니 여기 반찬은 완전히 진수성찬이네 많이 먹어라며 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혼혈이 되고 두 개의 문화를 가져서 필연적으로 아이들이 국적과 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 혼혈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게 너무 괴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문제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던 어느 날 베트남에서 갑자기 국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바로 밑에 여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최근에 급격한 체중 감소와 구토를 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려고 고집 부리는 걸 억지로 모셔갔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이라는 판정과 함께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빠르게 되므로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료 결과에 동생은 울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앞이 캄캄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쌍한 우리 엄마. 한평생 아버지 없이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오신 시아버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고 남편이 올 때까지 아이들과 적당한 대화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와서 저는 베트남 엄마 얘기를 하고는 울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한 친정집은 수술할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 입원비 등 비급여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우선 베트남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일단 한국으로 모셔오고 나머지는 오신 다음 그때 얘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을 하시고는 아버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사정을 대략 알고 있기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데 괜히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서로가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전화를 했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아가, 내게도 생각이 있으니 아무 말 말고 빨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하시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아버님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베트남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동생들과 반가움도 잠시 엄마가 쉬고 계시는 방으로 가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마르셔서 보자마자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뺨을 만지면서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데 정확한 사정을 아는 저는 어머니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안 가신다고 고집부린 것을 설득 끝에 데려왔고 공항에 마중을 나오신 아버님은 엄마의 손을 잡으시고는 우선 집에 가서 쉬시게 하시고 내일 나랑 병원에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버님의 말씀대로 엄마를 일단 쉬게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2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2, 3기까지는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요. 만약 4기 판정을 받았다면 생존율이 10%도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상태는 얼마든지 수술과 약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다 보니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수중에 없었고 대출을 알아보려고 해도 남편이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다 보니 쉽지가 않았거든요.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버님이 병원 건물에 있는 카페로 할 얘기가 있으니 내려오라는 전화가 왔었는데요. 카페로 가니 아버님이 차분하게 어머니 수술과 회복을 한국에서 하고 완전히 완쾌되시면 베트남으로 보내드려라.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 안다. 병원비 문제는 내게 맡기고 너는 지금부터 어머니 간호만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지금껏 정말 착하게 내조하며 아이들 키우고 나한테 신경 쓰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한다. 너는 나한테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나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너무 걱정 말고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 간병에 최선을 다해라. 뜻밖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고 엄마를 수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더니 우린 가족이다. 가족은 힘들 때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명심해라 아가. 그런데 아버님은 돈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병원비를 마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우선 자신이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더라도 일시불로 신청하셨고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종신보험과 다른 보험을 해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 된 조그만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부동산은 바로 처분이 되지 않아서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고 부동산이 처분이 되는 대로 갚아준다며 돈을 빌린 겁니다. 워낙 신용을 생명같이 여기시는 분이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도 법무사를 통해 공증서류까지 본인이 신청해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큰 도움 덕분에 저희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동안 입원을 하며 약물 치료까지 다 하시고 위험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아버님은 딸을 이리 먼 곳까지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며 베트남으로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동생들 결혼까지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베트남으로 무사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찬바람이 부는 12월에 아버님이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제 아버지라는 생각에 병실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고 아버님이 깨어나셔서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되던 날 새벽에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는데 저와 남편은 병실에서 아버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아버지 일어나셔야 돼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시고 눈을 한번 깜빡이시더니 머리를 아주 힘없이 끄덕이고는 그대로 살며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제 아버지는 베트남의 제 엄마를 살려주시고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움직임과 눈빛은 따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무언의 눈빛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아버님은 정말 정신적 지주였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신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소 저희에게 혹시 내가 죽거든 나는 꼭 화장을 해서 내 유골을 조용한 곳에 뿌려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희는 아버님을 아담한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편히 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요. 한국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의 시선이 힘들고 극복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일러 기술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좋은 처우와 엔지니어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준다고 해서 크게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신 말씀 중에 가슴에 항상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 희망을 버리는 순간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민 생활 11년째 저는 조그만 하노이식 국수집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은 미국에서 무난하게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은 둘 다 대학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민 초에 언어, 문화,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희망을 품고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주 조그만 집도 마련하고 한 번씩 외식과 가족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행복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이들도 다 크고 하니 마음이 안정되어서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생각하면 미움과 애증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버님 기일이 돌아오는 찬바람 부는 12월이 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더욱더 한국의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항상 저를 친딸로 신경을 써주셨던 따뜻하고 은혜로우셨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